자, 이번 챕터에서는 환경 정화 공정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질 오염의 원인이 되는 것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에 해당이 되는 게 바로 생활 하수입니다. 수질 오염의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생활 하수입니다. 음식 찌꺼기라든지 합성 세제, 분뇨 등에 의해서 이 많은 생활 하수들이 생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영 양화라든지 용존 산소량의 감소를 초래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거는 공장 폐수예요. 공장에서 배출하는 그런 폐수로 인해서 중금속 오염이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볼 것이 바로 축산 폐수입니다. 축산 폐수는 여러 가지 유해 성분을 사용한 살충제라든지 제초제, 그리고 가축의 분뇨 같은 것들이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볼 것이 수질 오염의 형태입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는데요. 부영 양화, 적조 현상, 그리고 중금속 오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부영양화를 보면 이 부영양화라고 하는 것은 유기물이 다량 유입이 되면서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라고 하는 그 BOD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물속의 산소가 부족하게 되고 그래서 물고기와 같은 그런 수중 생물들이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다음은 이제 적조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적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바닷물이 붉은색이나 또는 적황색을 띠게 되는 그런 현상을 얘기를 하는데요. 보통 수온이 상승하거나 또는 대량의 담수가 유입했을 경우에 어떤 조류가 폭발적으로 증식을 하면서 해수가 붉은 빛을 띠는 그런 현상을 말합니다. 중금속 오염에 대한 내용을 보면은 수은이라든지 납이라든지 또는 카드뮴, 크롬, 비소와 같은 이러한 것들이 몸속에 만약에 축적이 되면은 쉽게 배출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금속 같은 경우 오염이 됐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수질 오염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봤고요. 그렇다면은 이러한 수질 오염의 지표로서 어떤 것들이 활용이 되는지 이제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오염 지표로는 pH, BOD, COD, SSDO, 플랑크톤, 그리고 대장균 수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질 오염의 척도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먼저 그 수질 오염 지표로서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즉 바이오케미컬 옥시젠 디맨드 BOD 약자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이 생물 분해가 가능한 그런 유기 물질의 강도를 나타낼 때 우리가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 BOD를 활용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유기 물질 같은 경우에는 수중에 그 호기성 세균에 의해서 산화가 되고 또 이때 소요되고 있는 그 용존 산소의 양을 밀리그램 퍼 리터나 또는 ppm으로 나타내는 것이 그 생화학적 산소 요구량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호기성 미생물이 충분히 생육 가능한 그런 상태에서 시료를 20도씨에서 5일 정도 방치했을 경우에 이때 소비가 되는 산소량이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제 BOD라고 이제 정의를 내려주는 거죠. 그리고 BOD의 반응 수치는 온도가 올라가면서 약간씩 증가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BOD에 의해서 COD를 보겠습니다.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Chemical Oxygen Demand, COD로 표현을 합니다. 이 화학적 산소 요구량 같은 경우에는 그 측정 방법이 황산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산화제에 해당이 되는 과망간산 칼륨이나 또는 중크롬산 칼륨으로 오염물을 산화를 시키고 난 다음에 반응하지 않는 중크롬산 칼륨이나 과망간산 칼륨을 표준 적정액으로 역적정해서 계산을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유기오염 물질들을 화학적으로 분해할 때 요구되는 산소 요구량이라는 그런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COD에 해당이 되죠.
자, 앞에서 우리가 BOD, COD를 봤는데요. 정리를 하면 COD라고 하는 것은 화학적으로 분해 가능한 유기물을 산화시키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그런 산소의 양이고, BOD는 미생물이 유기물을 산화시키는 데 필요로 하는 그런 산소의 양이다라고 해서 그 차이점에 대한 그 용어 정리를 좀 해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는 것은 바로 용존 산소량입니다. DO로 보통 표현을 합니다. 이 용존 산소량은 물속에 얼마만큼 산소량이 들어있는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보면 물속에 포함되어 있는 산소의 양을 나타내고, 이것도 역시 이제 수질 오염의 지표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용존 산소량은 온도의 영향을 받겠죠. 그래서 수온이 높을수록 기체의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이때 용존 산소량은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해수와 담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일반적으로 염류의 농도가 높으면 용존 산소량은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수보다도 담수가 더 용존 산소량이 많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경도, 즉 물의 세기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물에 여러 가지 이온들이 함유될 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칼슘 이온이라든지 마그네슘 이온이라든지 철 이온 등이 함유됐을 경우에 이때 같은 당량의 탄산칼슘으로 환산해서 표기한 값이 바로 이제 경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때 경도가 높을수록 보일러 용수에 스케일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 또 이렇게 보일러관에 물이 흘러야 되는데 관석 같은 것이 끼게 되면서 보일러의 어떤 효율성이 상당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탁 용수로도 이제 불량할 수가 있겠죠. 옷감의 색이 변한다든지 옷감이 상한다든지 하는 문제도 있고, 또 복통이나 설사 같은 것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물에 이온들이 많이 들어있을 경우에는 복통, 설사 같은 것들도 유발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물의 경도에 대한 부분을 알아봤고, 이제 단물과 샘물 두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이온들이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칼슘 이가 플러스 이온이라든지 또는 마그네슘 이가 플러스 이온이 들어있는 경우에 이때 불용성 염을 형성하게 돼서 비누가 잘 풀리지 않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샘물이라든지 오물물이라든지 또는 바닷물에 해당이 되는 것들이 바로 이 샘물에 해당이 되고, 단물이라고 하는 것은 칼슘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없는 것들을 우리가 단물이라고 하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샘물을 단물로 바꿀 경우에는 이 탄산 나트륨 수용액을 넣어서 이온들을 침전을 시키거나 또는 가열하거나 또는 이온 교환 수지 방법 등을 이용을 해서 단물로 바꿔주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세탁 용수로서 적합하겠죠. 여기에는 뭐 수돗물이라든지 냇물이라든지 빗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연수화를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자비법인데요. 샘물을 보일러에 사용을 해서 관 속에 이 탄산 칼슘 CaCO3와 같은 찌꺼기가 쌓여서 관석이 돼서 열을 방해하게 되는데, 이 때문에 보일러를 사용할 때 샘물을 단물로 바꿔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시적 샘물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해요. 샘물을 단물로 바꾸는 그 방법이, 그 끓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탄산소 칼슘이나 또는 탄산소 마그네슘이 녹아있는 샘물을 끓이게 되면은 이때는 물에 녹지 않는 탄산 칼슘이나 탄산 마그네슘이 생성이 돼서 가라앉게 돼요. 이렇게 하면은 그 나머지 물에 해당이 되는 부분만 이제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단물로 만들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석회소다 회법이라고 해서 이제 영구적 생물의 경우에는 조금 다릅니다. 보통 염화칼슘이나 황산 마그네슘이 녹아있는 샘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끓였다고 해서 단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샘물을 우리가 특별히 영구적 샘물이라고 합니다. 탄산 경도 소석회를 사용을 하거나 또는 비탄산 경도를 제거하기 위해서 탄산 소다를 사용하는 그런 방법들이 따로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비법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탄산, 수소, 칼슘이라고 되어 있죠. CaHCO3, 2로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탄산, 수소, 칼슘인데,
이거를 열분해를 시키면 즉 열을 가열을 해 주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열에 대한 표현이 인제 삼각형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그러면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앙금이 생겨 가라앉고 또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가고 그다음에 물이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단물의 원리고 또 탄산소 마그네슘 같은 경우에도 역시 가열을 하게 되면 탄산 마그네슘이 생성이 되면서 침전이 돼서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단물이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렇게 끓이는 방법으로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소다 석회법을 따로 사용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탄산 경도 소석회 방법이 있고 비탄산 경도 방법이 있는데 탄산소 칼슘을 우리가 수산화 칼슘하고 반응을 하게 되면 탄산 칼슘이 돼서 이렇게 앙금이 돼서 가라앉게 되고 그리고 물이 생성이 돼요. 그래서 이 반응식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탄산소 칼슘을 수산화 칼슘하고 반응을 시키거나 또는 탄산수소 마그네슘을 이렇게 수산화 칼슘으로 반응을 시키게 되면 이때 각각 탄산칼슘이 생성이 되거나 또는 탄산칼슘 그리고 수산화 마그네슘이 생성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머지는 단물로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수산화 마그네슘이라고 하는 물질과 탄산칼슘 그 생성물에 대한 부분들을 보면 우리가 여기 인제 공통적으로 탄산칼슘이 생성이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때 비탄산 경도 같은 경우에는 황산칼슘이나 탄산 나트륨이 반응을 하게 되면 이때는 탄산 나트륨을 사용했을 때 탄산 칼슘이 생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황산 나트륨이 이렇게 생성이 되게 됩니다. 또 아래 반응식을 보면 염화 칼슘과 탄산 나트륨이 또 반응을 하게 되면 이때도 탄산 칼슘 앙금이 생성이 되면서 가라앉게 되고 그다음에 NaCl만 남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제 이온 교환법에 의한 연수화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온 교환 수지를 사용하게 되면은 칼슘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하기 전에 이온 교환 수지에는 이렇게 나트륨 이온 같은 것들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샘물 속에 그 칼슘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이 이온 교환 수지를 통과하게 되면은 여기 수지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던 나트륨 이온이 물에 녹아서 나오게 되고 대신에 그 샘물에 있었던 뭐 마그네슘이라든지 칼슘 이온 같은 것들은 수지 안에 이렇게 달라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온 교환 수지가 칼슘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으로 가득 차게 되죠. 그렇게 되면 더 이상은 이온을 교환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진한 소금물을 통과를 시켜서 이온 교환 수지에 결합되어 있는 그 칼슘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을 나트륨 이온으로 교환을 해서 여분의 소금물로 떨어져 나온 그 칼슘 이온이나 마그네슘 이온을 씻어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이 이온 교환 수지 방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고온에서도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방금 얘기한 것처럼 재사용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거율이 또 높은 그런 장점이 있고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데도 상당히 그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이 이온 교환 수지 방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 대량의 불순물을 처리한다 그럴 때는 좀 적합하지가 않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고분자 유기물 같은 경우에는 미리 좀 제거를 하고 나서 이온 교환 수지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단점들은 좀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볼 것은 제올라이트법에 의한 연수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거는 보통 뭐 흡착제나 촉매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는 연수로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온 교환법과 유사하고 또 경도를 제거를 하고 이때 침전물을 형성이 하지 않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탁 물질을 함유한 그 수처리에는 적합하지 않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이 제올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규소나 알루미늄이 이렇게 산소하고 각각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형태의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구조에 대한 부분도 좀 연결해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올라이트를 활용을 하게 되면 제올라이트가 미세 다공성 알루미늄 규산염 광물이기 때문에 이 흡착제로도 활용이 가능하고 또 촉매로서도 활용을 할 수가 있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보는 거는 용전 이온 측정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질에 얼마만큼의 이온이 있는지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이 용액이 전류를 운반하는 그런 정도를 측정해서 알아내는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이 함유하고 있는 이온의 용해염의 농도를 표시하는 그런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볼 거는 하수 처리 공정입니다. 이 하수 처리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1차 처리, 그리고 2차 처리, 그리고 고도 처리에 대한 이 방법으로 나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일단 그 하수관에서 하수를 거르고 나면은 이제 뭐 큰 필터 같은 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단은 큰 입자들을 거르고 나서 이제 1차 처리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1차 처리는 비교적 그 입자성이 큰 그런 물질들, 부유 물질들을 제거할 그런 목적으로 1차 처리를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1차 처리는 그 물리적인 방법을 사용을 하고 또 고액 분리 공정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서 입자성 고형물을 중력에 의해서 제거하는 그런 공정을 하게 됩니다. 이제 침전에 의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보통 최초 침전지에서 약 두세 시간 정도 머물고 나면은 침전성 고형 물질의 30%에서 한 50%까지는 제거가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볼 거는 2차 처리예요. 2차 처리는 1차 처리를 하고 나서도 잔류하는 그런 입자성 부유 물질들이 있을 거고 또 그러한 부유 물질을 용전 유기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또 2차 처리를 하게 되는데 주로 여기에서는 미생물을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물학적 처리 방법을 이 2차 처리에서 주로 활용을 하는 거죠. 오염물질 덩어리를 이제 플럭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형성이 되면서 하수 중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오탁 물질들을 정화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활성 슬러지법이라고 하는 것은 호기성 미생물을 성장 번식시켜서 일단 유기물질을 먼저 분해하고 그다음에 오염물질 덩어리를 형성을 하는 거죠. 여기에는 단계 폭기법이라든지 또는 산화구법 그리고 막 분리 활성 슬러지법이라고 하는 그 활성 슬러지법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단계 폭기법이 있습니다. 이 단계 폭기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 폭기조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폭기조 구조가 긴 장방형 구조를 하고 있고 1차 처리수 유입의 그 과부하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 만든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계 폭기법에 해당이 되고요. 이 단계 폭기법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폭기조 전체의 부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그런 장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산화구법이 있습니다. 이 산화구법은 1차 침전지를 설치하지 않고 2차 침전지에서 고액 분리가 이루어지는 그런 공정입니다. 70% 정도의 질소 제거가 여기서 가능한데 체류 기간이 길고 수심이 얕아서 넓은 부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막 분리 활성 슬러지라고 해서 2차 침전지를 이용을 해서 미생물과 처리수를 분리하던 그 방식 대신에 막을 폭기조에 직접 투입해서 하수를 처리하는 그런 방법이에요. 이 막분리 활성 슬러지법을 활용하면 2차 침전지가 필요 없지만 고가의 소모성 막을 사용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물 막법에 해당이 되는 것을 보면 자연 수중의 자갈 등을 장시간 침적 방치하면서 표면에 점성질의 얇은 미생물 슬라임이 형성되는데 이걸 이제 생물막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인위적으로 생물막을 증식시켜서 하수 처리를 활용하는 방법이고요. 이 생물막법에는 살수 여상법, 접촉 산화법, 회전 원판법, 호기성 여상법 같은 것들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볼 것이 바로 3차 처리에 해당이 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고도 처리라고 하는데요. 이 고도 처리 과정에서는 1차, 2차 이상의 수질을 정화하는 그런 것으로 보통 질소나 인과 같은 영양 염류의 제거를 위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생물학적 처리는 주로 그 폐수 내에서 생물학적 유기물이나
질소나 또는 인과 같은 그런 영양염류를 제거하기 위해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생물학적 처리 과정을 통해서 이 대기 중으로 가스가 방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는 미생물 세포로 전환하게 돼서 그 미생물의 침전을 폐기하면서 제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제 먼저 생물학적 그 질소 제거에 대한 과정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질소는 단백질과 같은 유기질소 형태와 또는 또 암모늄이라든지 질산염과 같은 그런 무기질소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때 유기질소가 분해돼서 형성된 암모늄 이온이 호기성 미생물인 아질산균하고 질산균의 산소를 이용해서 질산화 반응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서 1단계, 2단계에 해당이 되는 이 질산화 반응을 통해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암모늄 이온과 산소가 반응을 하게 되면은 물이 만들어지고 또 H 플러스 이온이라든지 NO3 마이너스 이온이 생성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수소 이온의 생성이 된다라고 봐서 pH는 감소하겠죠. pH가 감소하게 되면 이제 보통 질산화균의 그 pH가 5 이하에서 활성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알칼리 보조제를 넣어줘서 이 pH의 균형을 좀 맞춰줄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탄산수소 나트륨이라든지 수산화 나트륨과 같은 알칼리 보조제를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질산화 반응에서 생성이 되고 있는 그 질산 이온이라든지 뭐 NO3 마이너스 이온과 같은 이러한 것들은 이제 질소 기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탈질 반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기물들이 NO3 마이너스 H 플러스 반응하게 되면은 질소 기체가 돼서 공기 중에 방출되고 H2O로 이렇게 변화가 되게 됩니다. 산업이 발전하고 또 공장에서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종류의 그 유해 물질들이 있게 되는데, 이런 것들은 하수 처리 장치로 가기 전에 사업소나 공장에서 1차적으로 처리를 먼저 하고 나서 보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폐수라고 하는 것은 그 사업소나 공장에서 배출되고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종류의 유해 물질이나 오염 물질들을 먼저 제거하는 그런 과정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뭐 폐수의 화학적인 처리를 우리가 먼저 알아본다고 하면 먼저 중화 처리에 관련된 방법이나 또 응집 처리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중화 처리에 대한 과정을 보면 폐수 중에는 산성 폐수도 있고 또 염기성 폐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각 폐수에 해당이 되는 부분을 중화를 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산성 폐수 같은 경우에는 염기성 물질로 중화를 해야 되겠죠. 뭐 NaOH라든지 Na2CO3, 즉 수산화 나트륨이나 탄산 나트륨, 또 수산화 칼슘, 산화 칼슘, 탄산 칼슘 같은 것들로 먼저 중화를 하고 나서 보내지게 됩니다. 또는 염기성 폐수 같은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겠죠. 그래서 황산이라든지 염산이라든지 또는 이산화탄소 가스 같은 것들을 통해서 이 염기성 폐수의 그 염기성 성향을 먼저 중화를 시킵니다. 이때 그 황산이나 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적 센 산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산화탄소도 역시 산성을 나타내고 있는 가스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다음으로 응집 침전을 볼 수 있습니다. 응집제를 활용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콜로이드성 물질이라든지 박테리아 또는 중금속이나 영양염을 침전하고 제거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이 공정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응집제로는 황산 알루미늄이나 황산 제1철 또는 황산 제2철과 같은 응집 침전제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응집 보조제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왜냐하면 응집제에 따라서 이 pH에 따라 각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pH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따로 응집 보조제를 첨가를 해 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금속염의 응집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pH가 낮아지기 때문에 응집제의 작용 능력이 저하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맞춰주기 위해서
위해서 응집 보조제를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때 사용하고 있는 응집 보조제로서 알칼리제, 예를 들면 가성소다라든지 또는 소석회, 중탄산 소다 같은 것들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보통 석회라고 하는 것이 수산화칼슘 또는 산화칼슘이 있고 소다외라고 하는 것은 탄산나트륨 그리고 가성소다라고 하는 그 수산화 나트륨이나 탄산칼슘이라고 하는 이 CaCO3 같은 것들을 이제 응집 보조제에 대한 부분으로 넣어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화학적 인 제거라고 있습니다. 이 화학적 인 제거는 폐수 중에 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황산 알루미늄이나 또는 여러 가지 철염을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응집제로 사용을 해서 인을 제거하는 거죠. 이때 응집 보조제로서는 수산화 칼슘이라고 하는 소석회를 사용을 합니다. 그 외에도 황산 알루미늄을 활용하는데 이 황산 알루미늄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약품에 비해서 비싸지만 제거 효율은 좋은 그런 편입니다. 중금속은 반복해서 이 생태계 내에서 순환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 중금속에 해당이 되는 부분은 이제 체내에 축적이 된다든지 하게 되면은 또 잘 빠져나가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처리를 하고 보내야 되는데 소석회를 첨가하면서 수산화물로 침전을 하거나 또는 pH 조절로 용해도를 최소화해서 이것을 침전시키는 방법이 있고요. 비소와 카드뮴 같은 금속은 철염이나 황산 알루미늄과 함께 공침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소나 비소 화합물 같은 것들은 철강 공업이나 또는 뭐 세라믹 공업 이런 데에서 발생하는 폐수이기 때문에 나트륨 황산을 첨가해서 황산화물 형태로 침전을 시키고요. 카드뮴은 철강이나 또는 화학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수에 존재하는데 이것을 또 침전이나 이온 교환에 의해서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크롬 6과 같은 경우에는 이 환원 침전 공정을 적용을 하는데 이것은 먼저 크롬 3가의 형태로 환원시키고 나서 소석회를 첨가한 다음에 침전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간이나 망간 화합물은 철합금 또는 염료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데 수용성 망간이온을 불용성으로 침전을 시킨 다음에 이것을 제거를 해주고요. 납은 축전지 제조 공정에서 발생하는데 이것은 또 침전에 의해서 제거가 가능합니다. 구리 같은 경우에는 도금 공장에서 발생이 많이 되고 있는데 침전이나 이온 교환 또는 전기 추석과 같은 재생 공정에 의해서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온 교환 공정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우리가 봤던 내용과 유사합니다. 액체상의 이온과 고체상의 이온 간의 화학 반응 공정에 해당이 되는데 이 환경 분야에서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을 나트륨 이온하고 교환해서 물을 연소하는 그런 과정이고요. 산업 폐수 처리에서는 도금 폐수 처리에 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학적 산화에 대한 부분을 보면 우리가 오존과 염소로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오존 처리 같은 경우에는 폐수 속에 여러 가지 화합물을 빠르게 산화시키는 강력한 산화제로 작용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산화제가 처리할 수 없는 물질을 살균하거나 분해하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존 같은 경우에는 용존된 오존이 짧은 시간에 산소로 분해돼서 용존 산소를 증가시키고 처리하고 난 후에 이 pH에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2차 오염이 없는 그런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하지만 초기 설치 비용이 비싸다든지 뭐 하는 그런 단점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볼 수 있는 거는 염소 처리예요. 이 염소는 정수 처리, 소독, 그리고 화학적 산화에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시안 폐수나 또는 페놀을 함유하고 있는 그 폐수를 처리하는데 산화제로서 작용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염소 같은 경우에는 인체와 접촉하기 쉬운 도시 상수나 유원지에 염소 소독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좀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들은 남아 있습니다.